무대 체질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CNC의 그 탄소 중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내추럴 플랫폼 비즈팀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총장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조직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치 짠 것처럼 그 뒤에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SK CNC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잘 아시는 삼성 SDS 같은 이제 관계사의 그런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로 시작했던 회사이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넓히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 아마 저희 회사가 역사상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고요. 물론 거기 안에는 뭐가 잘못인지는 알려지겠지만 사실 저도 사실은 그날 그런 카카오가 잘 안 되길래 큰일 났다. 이거 어디 또 뭐 장애 났네. 참 오늘 개발자들 힘든 하루를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기 어딘지 큰일 났네.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지는 대부분 대외 비기 때문에 그 관리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 어떤 회사들이 집주해 있는지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은 뭐 모든 직책자들은 다 그 슬랙에서 막 보고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날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을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디지털을 통한 이런 탄소 중립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앞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VCM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레지스트리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대한상공 회의소의 KCS와 함께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거의 유일할 텐데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게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물론 그 외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이 ESG 경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 탄소 시장도 하고 있고 또 이런 ESG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로바이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전공은 기계공학 출신인데 제가 로켓 발사하는 거 되게 우주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런 스페이스X가 이렇게 막 위성 쏘는 거 막 그 유튜브에서 중계도 생방송으로 막 찾아보고 근데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막 연기가 한 번 쏘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저게 다 탄소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는 이거 회사에서 뭐 얼마 좀 줄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얼마나 이렇게 자주 쏘는 거야 이거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 스타링크라는 걸로 이 저궤도 위성으로 이 전 세계의 통신망을 막 통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00대 정도가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한 42,000대 정도 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켓이 보통 이제 한 번 쏠 때 지금은 한 60개 정도 소형위성을 한 번 나와서 이제 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켓이 처음 발사될 때 요 사진에 있는 애는 좀 큰 애고요. 보통 이제 펠콘 9이라고 하는 일단 한 줄로 된 로켓을 쏘는데 걔가 첫 번째 단계 한 165초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때 나오는
배출량이 116톤 정도의 CO2가 발생된다고 해요. 근데 물론 뭐 나사는 액체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뭐 탄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안타깝지만 등유나 메탄 기반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또 제가 궁금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인지 했더니, 우리가 한 리터당 한 15km 정도 가는 자동차,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에서 쓰는 그런 그 경유로 돌아가는 자동차, 디젤차가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 가정했을 때, 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킬로, 한 10년 정도 탄다고 보면은 한 20만 킬로를 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 자동차의 평생 기간 동안 탄다라고 가정하면,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막 역산해서 계산해 볼때 33톤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라이프 타임 동안.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4대 정도가 10년 동안 계속 달리면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얘는 지금 165초 만에 그냥 다 쏟아내버린, 대기 중으로.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는 이렇게 액체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지구 대기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일은 뒤에 내용이 좀 연관되게 하는데, 나사가 연구하고 있는 액체수소는 탄소가 당장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환경과 동일한 얘기일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이 연소할 때만 안 나오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이 액체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또 굉장히 막대한 전기를 쓰는 탄소 집약적인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로켓 발사를 좋아하지만,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발사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연구를 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대기 성층권까지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대기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또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로켓 스타트업들은 폐플라스틱이나 바이오매스로 이제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1단계 연료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게 로켓에서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기차는 당연히 운행 중에는 그 탄소 배출량이 없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기차를 쓰는 것이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럼 다 전기차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이게 리사이클 될 때까지의 환경 영향도까지를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시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 LCA라는 그 방법론이 굉장히 두각되고 있고,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추적성, 연결성 이런 거랑 다 연결되는, 기술적으로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제조할 때 보통 그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 80% 이상 더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탄소를 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탄소 집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걸 만들기 위한 또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 중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 0이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광물 뭐 굉장히 분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쟁되는 광물들이 결국에는 마이닝돼서 가열돼서 가공돼서 배터리까지 오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그냥 우리가 엔진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금속,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탄소가 많지, 내재 탄소는 어쨌든 그 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함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폐배터리를 어떻게 리사이클하고 이게 환경 영향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최근에 전기차, 뭐 전기차가 좀 다운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그 중국산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배터리 가격을 낮춘 다음에 차량 가격을 갑자기 20, 30% 내려가지고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존에 사용했던 니켈 기반의 그 전기차 배터리보다 이 니켈 인산철 배터리가 그 자원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기술도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중국은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 그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는 일단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버린다고 하면 통으로 그냥 배터리 채 그냥 다 묻어버린대요. 중국은 그냥 추출할 생각 안 하고. 예, 그런 문제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환경적 영향 평가를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운행 중에 배출량의 제로인 건 또 이것도 문제가 없냐?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아리백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북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문제들도 보면은 단순히 전기차가 환경에 더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중심으로 만드는 업체 쪽에서는 전기차보다 결론적으로 정가적 평가를 봤을 때는 내연기관 차가 훨씬 더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쪽도 있고, 또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아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도 전기자동차가 한 기존에 보다 80% 정도는 더 훨씬 환경에 더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한순간에 어떤 탄소 배출량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전체 이 어떤 제품에 아니면 기업 활동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반드시 잘 모아야 되고, 그런 거에 모은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간의 일이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냥 수작업이나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디지털화 돼야 되며 그것들이 다 저장되고 위조 불변하고 불변할 조건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 즉 데이터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여기 계신 이후 탄소 중립 세션을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탄소 GHG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온실가스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그 탄소 배출의 범위는 스콥 1, 2, 3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제품을 만들면서 쓰는 탄소 배출량, 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스콥 1이라 그러고, 간접적으로 이게 전기를 사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콥 2라고 하고, 스콥 3는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들 아니면 운송하는 과정 뭐 이런 폐기물에 대한 과정들까지 해서 스콥 3의 그 카테고리 15개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야 되고, 물론 스콥 3 영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같이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긴 하나 앞으로의 규제나 아니면은 공시의 그 방향성은 반드시 스콥 3를 포함하게 돼 있고, 또 그것들도 반드시 증빙되고 관리된 데이터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기존의 기업들의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터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재활용될 까지의 전 과정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게 됐고요. 그것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해보면 광물의 채굴부터 이제 이런 머티리얼 가지고 어떤 프로덕션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셀을 만들고, 그 셀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그 배터리 팩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죠. 그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자동차가 운영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충전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다시 리사이클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반드시 게더링이 돼야 되고, 그런 데이터가 하나의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이제 국가 과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유럽에 있는 배터리 그 GBA라고 하는 배터리 그 얼라이언스가,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뭐 규제화 되겠지만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그 블록체인 기술 처음에 막 나왔을 때 많이 했던 얘기가 한우 원산지 추적할 수 있어요. 한우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한번 빵 찍으면 얘가 유통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우는 어차피 키워서 도축해서 이제 소비하는 과정을 이제 다 추적하는 건데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배터리 패스포트는 이 배터리 팩에 찍힌 QR 코드 하나만 딱 찍으면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광물질의 원산지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으며 어느 회사가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리사이클 단계까지는 리사이클해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술의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프 1, 2, 3가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즉 어떤 중간에 공장에서 인풋 머티리얼들이 들어가죠. 즉 원자재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저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여러 전력 시설로부터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인풋도 있고 머티리얼 인풋도 있고 이걸 가지고 통해서 이제 제품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요 인풋들이 들어온 제품의 그러니까 원산지 원료와 에너지 같은 것들도 이 아웃풋 그 제품화 되는 것들에 대한 분배 로직을 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얼로케이션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미션들도 관리하는 게 요 한 제품 사이클에 있어서의 스코프 1, 2,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 결국에는 이 월렛 그 카본 어카운팅 즉 그 탄소 회계와 재무 회계와 탄소 회계로 같이 연결되는 것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잘 모집하고 수집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디벨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또 이제 너무 딱딱한 얘기니까 얼마 전에 그 애플 이벤트가 9월 달에 있었어요. 그 애플 이벤트에 보시면 애플 이벤트가 이제 자기네 신제품도 이제 발표하면서 자기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보고서를 23년 버전을 이제 딱 애플이 내놨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애플 또 워낙에 또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회사니까 내용이 방대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좀 회자가 많이 됐는데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애플의 내부에 있는 여러 제품 관계자들 즉 뭐 운송 담당자 아니면 패키징 담당자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HR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이 올해의 탄소 목표 수립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이제 보고회인데 보고를 받는 주체는 이분이에요. 대자연의 어머니. 그래서 갑자기 우르르 가면서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근데 그러면서 다들 긴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표정이 이렇잖아요. 이분의 표정이 뭐냐면 그래 니네가 뭐 맨날 탄소 배출량 뭐 한다고 했는데 난 안 믿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얼마나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제품 패키징하는 사람이 우리는 뭐 플라스틱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뭐 종이로 하는 패키징으로 해서 패키징을 줄이고 해서 얼마 감축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그래 뭐 그게 꼭 중요한 거야? 뭐 그게 얼마나 돼? 막 이렇게 막 좀 까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담당자가 우리는 뭐 제품에 있는 그 가죽 제품의 커버 같은 것들을 다 일체 없애고 다 합성 플라스틱이나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가 입은 가죽 잠바는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한번 중간에 이제 팀 쿡도 되게 발연기를 하면서 만드는데 그래서 막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애플 워치 몇백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한 탄소 그 절감, 그러니까 넷제로를 달성한 제품이다. 이 제품 만들 때는 탄소는 그냥 제로예요. 다 했어요라고 해서 막 굉장히 광고도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우리가 좀 열심히 했네. 내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하고 휙 날아갑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얘네들이 되게 애플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아니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꽁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거 나오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즉 그래서 그 포장지를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는 게 정말 차라리 리사이클하는 게 낫지 나무를 베서 만드는 그 종이로 만든 패키지가 정말 환경에 도움되는 건지
아니면은 비행기로 운송하는 거를 배로 운송한다고 정말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게 맞아? 로부터 또 하나 제일 크게 공격받는 건 뭐냐면은 애플의 마케팅 방식이 매년 새로운 제품을 새롭게 사길 바라는 걸 하면서 무슨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는 얘기를 하느냐, 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 제품의 애플 워치에 그 넷제로 달성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상세를 통해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자발적 탄소 배출량을 사서 자발적 탄소 배출량이 논란이 많죠. 왜냐면은 내가 그런 거죠. 뭐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제가 바쁘니까 봉사활동 한 회사 하는 거기다가 돈을 주고 너의 탄소 그 봉사활동한 크레딧을 나한테 줘. 그럼 난 내가 봉사하는 게 될 거야. 똑같거든요. 예. 그게 진짜 맞는 거냐라는 이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희 옆 팀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량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오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있고 또한 이제 제품 재활용 소재나 이런 제품 단가도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갑적인 입장에서 애플이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세요. 아니면 아리백을 반드시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나 사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공급망에 대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정말 투명하게 관리돼야지 그런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중에 한 일부예요. 즉 왼쪽에 보면은 스콥 1, 2 왜냐면 애플은 자기네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다 OEM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 즉 프로덕트 풋프린트는 그 스콥 3에서 발생됩니다. 즉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제품을 사오는 단계가 됐고 이 진한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배출한 개수고 요 흐린 것들이 자기가 줄였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스콥 1부터 3까지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 보면은 좀 부럽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저희 팀원한테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자고 했는데 돈이 워낙에 많이 드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스콥 3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제조사는 다양한 협력사들로부터 납품받는 그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스콥 3의 카테고리가 많은데 카테고리 중에 이제 1번하고 4번, 5번 정도가 아마 가장 협력사들한테 받아야 될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가져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 탄소량, 그걸 나한테까지 갖고 올 때까지 걸리는 운송에 대한 탄소, 그리고 폐기물이 얼마 나왔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조사가 그 수많은 서플라이어들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기업들은 어쨌든 뭐 공시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뭐 대기업이 중심으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심각한 거는 수출 기업들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EU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앞으로는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수출 규제들을 미트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당장 다가왔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더니 그런 CBAM이라고 하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그 유럽에서 이제 유럽 내에서 영내에 있는 자기네 제조업 회사들이 워낙에 탄소 관련된 세금을 때려맞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역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무역 장벽을 만들어 놓게 된 건데요. 주로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런 알루미늄 철강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CBAM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보고서를 쓰는 서비스를 좀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알루미늄 회사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BM은 당장 내년 1월 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손 놓고 있으신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다행인 사업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EU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려면 결국에는 공급망 실사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배터리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SK 온이나 저희 계열사에도 있는데 온이나 SDI나
LG 엔솔도 이제 밑에 있는 협력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화면이 좀 깨지긴 했는데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그 청정경쟁법이라는 것들을 갑자기 이제 막 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얘네가 더 타임라인이 더 빠릅니다. 유럽보다. 유럽은 이제 오래전부터 공시를 하고 할 거다 하니까 준비해라는 시간을 막 주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 분야도 또 굉장히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탄소 가격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24년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뭐 꼭 내가 우리 기업이 유럽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탄소 관리 데이터 관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좀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IFRS S2 공시 기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했고 이제 그 공시의 의무화 기간은 조금 뭐 시간은 좀 딜레이 되긴 했으나 거기서도 역시나 온실가스 감축에 스코프 1, 2뿐만 아니라 스코프 3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이제 방향성은 가고 있고 또한 이런 대비가 미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들이 있다. 즉 예를 들어 내가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품 품질이 좋더라도 이제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물론 대기업들은 잘할 수 있는데 중견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런 일을 공시 말고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을 계속 조직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도와드리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9월달 뉴스인데요. 전체 가치사슬 즉 밸류체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9월달에 있었고 또 이제 문제는 중국은 이 분쟁 광물화되고 있는 이 배터리 안에 있는 광물들을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공급망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 데이터라는 것들이 뭐 그냥 우리가 리포팅하기 위한 그냥 기존의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제조 활동함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제조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단순히 품질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고 하는 게 있어서의 포인트에서 더 나아가서 탄소 배출량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결국에 하나의 변화 팩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 원자재가 되는 공급망들에 대해서 빨리 이 탄소 배출량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공급망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공급망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반드시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밑에 있는 3차 벤더, 2차 벤더, 1차 벤더에서까지 이제 데이터가 막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탄소 배출량까지 다 서메이션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제조사가 신고에 대한 책임이나 인증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공급망 실사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책임은 막중한데 이제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거를 다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려면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네. 뒤에 나오나요? 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안타깝게도 좀 예를 들어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실제적인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그 협력사들한테 야 이제 당신들의 탄소 배출량 알아야 되니까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다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그 들어와서 이제 막 별걸 다 넣어야 돼요. 내 에너지 투입량이 얼마며 물질을 뭘 넣어야 되고 폐기량이 뭐가 나왔으며
그런 것까지 다 넣어야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산정이 되거든요.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제품의 레시피가 거의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지만 상생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뭐 예를 들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만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도 만나기도 했었는데 뭐 그 안에 그 엮여 있는 그 조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실에서 이거를 계획을 짜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구매팀에서는 구매 조직에서는 상생 협력 관련해서 협력사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연구 조직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썸메이션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다 다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아예 TF를 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협력사들한테 어떻게 데이터를 잘 수취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데 저희 쪽에 하고 있는 일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좀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제품에 있어서의 넷제로 아니면 탄소 중립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팩터는 배출량 전체 배출량에서 감축하는 거하고 상쇄하는 것들을 뺀 게 이제 제로로 만드는 건데 그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기준, 기업 기준으로 가면은 이제 공시나 이런 대응을 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프로덕트 단위로 가면은 이제 EU 배터리 규제나 CBAM에 대응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 탄소 배출량, 즉 제품 카본 풋프린트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엔터프라이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이 프로덕트의 카본 풋프린트를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인게이지먼트 하면서 메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결국에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V라고 하죠. 뭐 측정하고 절감하고 뭐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결국에는 이런 측정, 절감하고 상세 제거하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결국에는 다 데이터예요. 이게 보면은 측정하는 것도 다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IoT 기술을 넣어야 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라이머리 데이터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시간 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매번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오토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협력사들도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인커리지 해줘야 되고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찾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하자고 독려를 하거나 또한 이제 그렇게 만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절감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효율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데이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든가 PPA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상세에서의 VCM, 아까 자발적 탄소 배출량 거래도 뭐 논란은 많으나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 그 VCM 얘기를 막 했더니 저희 사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인증 사업을 해야겠네. 그래야 돈을 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는 회사는 워낙에 글로벌리 센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사장님들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일들을 좀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올해 즉 EU 배터리 규제를 이제 당장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사 위주로 좀 일들을 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CBAM 대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일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배터리 제조 우리 S 온 회사가 있죠. 거기도 보면은 그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하는 업무를 봤더니 MES, ERP 아니면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취하려면 그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리고 매달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매달 가서 읍소를 하고 데이터를 주세요 하는데 막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협의하는데 8개월 걸렸대요. 그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매달 산정돼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8개월 걸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받는 데이터가 심지어
이렇게 가다가 막 튀는 달이 있대요. 그 달은 뭐냐면 그 쿼리 하잖아요. 쿼리를 해서 시스템에서 쿼리를 하는데 쿼리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뭐 파라미터 몇 개를 잘못 넣으면 이제 막 이렇게 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스템에서 걸러내야 앱노멀 디텍션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비정상적이 올라오면은 알러트를 주고 다시 요청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계산 다 해놓고 나중에 작년이랑 왜 다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지난달에 왜 다르지? 근데 그 엑셀에서 계산을 이미 다 해놓고 근데 봤더니 이제 또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있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은 심지어 그러죠. 저희 그 유럽에 있는 노스볼트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SK 멤버사 중에 한 회사가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요거를 요구하는 메일을 제가 봤어요. 그 요구서를 봤어요. 리퀘어먼트를 봤는데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니네 이 제품을 만들기 필요한 인풋이 얼마고 단위 인풋이 얼마고 아웃풋이 얼마고 폐기물이 얼마고 에너지 얼마 썼고 폐수 얼마 나고 이거를 다 달래요. 자기네 탄소 배출량 계산하겠다고 직접. 울며 겨자 먹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납품 못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있었고 또 수기 관리라는 게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키인해 가지고 엑셀로 관리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요즘 시장에서 되게 몸값이 좋으시죠. 왜냐면은 희귀하니까 그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막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LCA 같은 좀 학문적인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이직이 좀 많으세요. 좀 스카우트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만든 엑셀을 가지고 막 만들다가 슉 사라져버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해를 못하죠. 이 어려운 엑셀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올해 그런 배터리 회사가 저희 그룹사 안에는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SK온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분리막을 납품하는 아이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 또 동박을 만드는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운 좋게 밸류체인이 같이 있고 납품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 회사를 열심히 가서 꼬셨어요. 이거 같이 좀 해보자. 실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것들을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끝났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기술을 넣어서 아예 그린 팩토리로 레퍼런스로 만들고자 하는 일들을 좀 꾸미고 있고요. CBM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사 내에는 철강 알루미늄 하는 회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대외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알루미늄 박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L 알미늄이라든가 뭐 이런데 쪽이랑 지금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1월 달에 이 첫 번째 CBAM 보고서를 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비철금속 협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 수치의 공수를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IoT 기반, 그 센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못 가져온 데이터는 MES나 아니면 ERP의 데이터 시스템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 안에 정형화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면서 이게 업넷벌한 데이터가 들어온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고 자동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그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공급망 회사들이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즉 동일한 서비스를 자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 솔루션을 쓰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납품받는 제품에 대해서 너네의 탄소 배출량과 인증서를 줘라고 리퀘스트를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가 시스템끼리 넘어오는, 즉 테넌트끼리 넘어오는 격리된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만 넘어가는 형태의 협력사 관리,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도 IT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가지고 공장 막 이제 들어가면서 공정들 많이 보고 공장 실사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하기 위해서 공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미리 봐야지만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든요. 예. 그 조금 저렇게 이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전데 가보면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런 중견 기업들은 디지털화가 되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PLC 컨트롤러들도 이미 그 단종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운영하시는 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데서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좀 빨리 게더링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게더링해서 가시화시키고 그 가시화시키는 게 그냥 단 하나의 공장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공장 또 글로벌 공장까지 다 시각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게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데이터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제과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초코 땡땡 이렇게 거기 안에 머시멜로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제조하면서 머시멜로우의 두께에 따라서 맛이 되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 머시멜로우의 두께를 계측을 비전으로 비척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마시멜로우의 두께가 왜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그 데이터화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조 역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 팩토리라는 것들이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의 문제이고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결국엔 제품의 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예전에는 그냥 제품의 효율을 높이고 뭐 공장의 오퍼레이션 효율을 높이고 뭐 품질을 높이고 하는 일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왜냐면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IT를 한 회사잖아요. 단순히 다른 회사들처럼 그냥 탄소 배출량을 잘 관리하는 일들은 올해 좀 되게 열심히 해왔고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올해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고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너레이티브 AI는 탄소 배출 관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런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터는 너무나 방대해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안에 있는 ESG 관련된 전반의 환경 관련된 전반의 데이터들 그리고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부탁해서 얻어서 모아놓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제너레이티브 AI거든요. 즉 내가 자연어로 그냥 질의를 해버리고 그 자연어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즉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 달 모 제품에 투입되는 물질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 있는지를 알려줘라고 그냥 말로 하는 거죠. 타이핑을 하게 되면 내가 쿼리할 필요 없이 그 데이터를 받아주고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계속 프롬프팅을 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거면 지난달과 아니면 작년에 이맘때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그 추이를 바로 그래프를 그려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아마 제너레이티브 AI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 일들이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그냥 단순히 또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들은 표면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거를 가격에 반영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탄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좀 우리 회사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 결국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지금 하시는 그 ESG 관련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조직에 인사이트를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런 제너리티브 AI에 대한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면 제조 공정의 탄소 최적화 같이 공정의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물질이나 에너지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 아니면 그 추세를 바라보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향상을 뭐 예를 들어 비효율성을 감지한다거나 적응형 전략을 뭐 제안해서 탄소 배출량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발전 예측하고 에너지 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보고서나 이런 각종 지속가능 업무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 회사도 지금 최근에 그 업무 보고 리포트 이제 위에다가 리포트 할 때 기존에는 다 타이핑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다 넣어서 제너티브 AI로 보고서를 자동화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저희 보고서를 그 팀장들은 그 보고서를 옛날처럼 이렇게 막 항목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산문으로 써요. 산문으로 그냥 이번 주에 뭐뭐 했고요, 뭐뭐 했고 쓰면 그거를 생성 AI 저희 내부 보고서 AI 넣고 걔가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제가 던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런 ES에서도 그런 일들은 통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연어로 질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내 지속가능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세 가지 정도의 그 기술은 좀 발달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AI 모델. 근데 이 제너티브 AI를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들은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가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AI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놓는 거, 내부 자료를 잘 모아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서머리한다거나 데이터를 서머라이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속가능 보고서의 초안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도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혁신이 발생될 건데 이 제너티브 AI는 이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일들을 할 때 내부에 있는 데이터, 외부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다 통합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컬렉션이나 리서치나 인사이트를 얻는 일들을 이제 도움을 받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중간에 있는 저 일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정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을 텐데 이제 오른쪽 같이 인사이트를 얻는 일들에 좀 더 많은 일들을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좀 더 전략적인 일들의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는 솔루션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솔루션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래피컬하고 통찰력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워킹하는 현재 지금 솔루션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즉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그에 대한 것들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제 카본 프린트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솔루션을 선전하러 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제너티브 AI가 이런 서비스에 연관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량 관리하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저희는 묻고 싶은 거는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데이터를 먼저 봐야 될까라고 딱 보면 이제 걔가 막 이제 답을 주겠죠. 거기서 또 이제 프롬프팅을 하면서 넥스트 지문을 막 가져가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셨던 그 챗GPT 기능들을 이 안에서 통해서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리포팅 간소화나 분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디지털 일들은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저희가 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AI의 기술까지도 다 접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사실 저희 같은 ICT 회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나중에
뭐 찾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뭐 과제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제일 잘한 회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는 게 제일 잘된 회의라고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질문 하나나 2개 정도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질문이 없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면 예. 아까 애플 사례 말씀 주셨는데 네. 뭐 스코어 1, 2, 3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랑 우리랑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애플 쪽에 앱 개발해서 이제 올리시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업체들이 당면한 과제는 혹시 없을까요? 탄소 중립 관련돼서. 그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영향도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뭐 저희가 제너티브 AI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했으나 반대급부로 이 AI가 가동되는 순간 그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서의 그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까도 그 디지털 센터의 문제 얘기하셨지만 AI가 많아질수록 컴퓨팅은 많아지고 컴퓨팅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서버가 가동률이 높아지고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서버가 더 많이 투입되고 또 전력량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파들이 아마 이런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 센터 저희 회사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 탄소 감축을 한다는 게 왜냐면은 그 넓은 영역에서 그 태양광 발전기로 이제 전력을 수급하기로 하는데 정말 조금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에 있는 에너지 효율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다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액침 냉각. 그러니까 전기보다 그 기름에 넣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건데 저희도 그 기술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문제는 그 파츠를 하나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건져가지고 한 6시간을 말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파츠를 하나 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장애 나면은 장이 초당으로 돈을 내야 되는 페널티를 내야 되는 운영회사다 보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듣기는 어렵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들은 뭐 당장에 스콥 3나 이쪽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AI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 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런 탄소 배출량은 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애플이 앱 개발 업체들한테도 네. 이제 그 뭐 넷제로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다 대부분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로 혹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있죠.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것으로 2번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